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 무당이 선호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한 데까지 읽었죠? 이제 시작할게요. 경숙은 꼬마 집으로 갔다. 사무실이 비었다는 것도, 새벽 1시라는 사실도 잊었다. 벨을 눌렀다. 경철이 나왔다. 반드시 엄마를 데리고 오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받아내고서야 꼬마는 침대에 누웠다. 경철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겼다. 경숙은 이불을 끌어와 가슴까지 덮어주었다. 아이는 금세 잠에 빠졌다. 오늘은 꼬마 옆에 있겠다고 경숙이 말했다. 저러다 다시 깨서 울기도 한다며 경철도 그 방에 남았다. 경숙이 눈을 떴을 때 꼬마와 경철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잠든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시간을 확인했다. 일어서는 경숙의 손을 경철이 잡았다. 고마워요. 남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따뜻한 손이었다. 경숙은 천사호출에서 해고되었다. 대신 꼬마 집에 취직했다. 이모님이 관둬서 마침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경철이 말했다. 경숙은 일찍 출근해서 꼬마와 경철의 아침을 차렸다. 어느 순간부터 식탁에 같이 앉았다. 꼬마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으며 낮에는 집안을 청소하고 필요한 장을 봤다. 퇴근하는 경철을 꼬마와 함께 기다렸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벽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면 그제야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다. 당신 요즘 잘 자더라. 남편이 말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경숙을 안았다. 아이를 갖자. 아이가 생기면 훨씬 나아질 거야. 남편은 아이를 원했다. 그러나 경숙은 남편을 마주보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다. 선우는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였다. 선우의 얼굴을 한 남편을 껴안고 새로운 아이를 만들 자신이 없었다. 무당이 선우의 죽음을 선언해버림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묵적 동의가 형성되었다. 어쩌면 선우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경숙도 생각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입 밖으로 뱉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씻김굿을 해주겠다는 무당의 전화를 받은 것은 남편이었다.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선우가 매일 밤 자신을 찾아와서 본인의 마음도 무겁다고 했다. 망자가 편히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남편을 설득했다. 남편은 수화기를 든 채 경숙을 보았다. 그날 이후 경숙은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 정신이란 것이 아예 없는 사람 같았다. 남편은 무당이 앞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하얗고 긴 천이 해변에서 바다로 깔렸다. 길고 긴 길이었다. 그 길 끝에는 작은 배가 있었다. 색색의 종이로 만든 연꽃이 장식된 배였다. 상여였다. 무당이 배를 바다로 띄워보냈다. 경숙은 인정할 수 없었다. 사기야! 반칙이야! 흰 길을 밟고 배를 향해 뛰었다. 남편이 말렸다. 맥없이 넘어졌다. 배는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다. 경숙은 무릎으로 걸었다. 흰 천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바다로 난 길을 지워버렸다. 무당이 경숙을 노려보며 말했다. 곱게 보내지 않으면 망자도 심술을 부려! 무당의 입술이 지나치게 붉다고. 그 와중에도 경숙은 생각했다. 나가봐야 해. 경숙은 몸을 비틀어 남편의 품을 빠져나왔다. 옷을 갈아입는 경숙의 등 뒤로 날카로운 남편의 시선이 꽂혔다. 오해라도 하는 걸까요?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한다고 경철이 말했다. 꼬박 이틀이 걸릴 거라고 했다. 꼬마는 자신이 잘 보겠으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경숙이 말했다. 하원하는 꼬마를 데리고 대형마트 안에 있는 키즈카페로 갔다. 꼬마는 놀이기구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금방 또래 친구를 사귀었다. 경숙은 아이가 언제든 마실 수 있게 음료수 값을 미리 지불하고 장을 보았다. 오늘 못 들어간다는 전화를 남편에게 거는 중 우연히 예전 이모님을 만났다. 수다가 길어졌다.
꽤 오래 마트를 돌아다니다 왔음에도 꼬마는 노는 데 열중이었다. 경숙이 돌아온지도 모르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을 꽉 채우고서야 아쉬운 듯 카페를 나왔다. 같이 놀던 친구에게 또 만나 놀자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꼬마를 씻기고 밥을 먹이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숙제를 하다 잠든 아이를 침대로 옮겼다. 경숙도 긴장이 풀리며 졸음이 몰려왔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휴대폰에는 남편이 걸어온 전화가 수십 통이었다. 그제야 경숙은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꼬마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경숙은 서둘러 집으로 갔다. 남편은 자고 있었다. 감기 기운이 있어 하루 푹 쉴 참이라고 했다. 경숙이 꼬마 집 현관에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렸다. 강북경찰서입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경숙은 퍼뜩 선호를 떠올렸다. 그러나 형사는 윤경철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르는 이름이라고 여겼다가 꼬마의 아빠라는 것이 생각났다. 경철은 출장이 끝나는 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일을 끝낸 경숙은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그를 기다렸다. 전화기의 전원은 꺼져 있었다. 꼬마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경숙은 새벽에 잠깐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었다. 감기라던 남편은 어쩐 일인지 그곳에 없었다. 혼자 있을 아이 걱정에 경숙은 서둘러 꼬마에게로 갔다. 병원으로 뛰었다. 경철을 본 경숙은 꼬마의 양 볼을 감싸 고개를 돌렸다. 경철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다. 이건 뭐 죽이려고 작정한 거라. 배가 불룩하게 나온 형사가 말했다. 사고 소식을 전하던 전화기와 같은 목소리였다. 머리 한쪽이 거의 뭉개졌고 눈알이 튀어나와 있었다. 온몸이 피범벅이었다. 의식 따윈 있을 리가 없었다. 형사는 어떤 사이냐고 물었다. 친구... 경숙은 말끝을 흐렸다. 친구라... 형사는 경숙의 말을 따라하며 아래 위로 그녀를 훑었다. 그의 다크서클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남자들은 경숙을 보면 대개 경계를 풀었다. 아니, 친절해졌다. 급히 나오느라 대충 틀어올린 경숙의 숱 많은 검은 머리는 흰 피부 붉은 입술과 조화를 이뤘다. 40이 넘은 나이임에도 청순하게까지 보였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어요. 배 나온 형사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다. 경숙의 신원을 확인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었다. 의아해하자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경찰이 조금 뜸을 들이다 말했다. 이런 경우 남편은 중요한 용의자 중에 한 명이죠. 경숙은 형사가 말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 생각했다. 미리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형사는 경숙의 어깨를 여러 번 두드렸다. 이런 경우. 얘가 그 꼬마구나. 안녕 꼬마야. 남편은 꼬마에게 처음부터 호의적이었다. 아이 아빠가 많이 다쳤다는 것과 그래서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남편이 꼬마와 같이 농구를 하러 나가겠다고 했다. 경숙은 옷장에서 편한 옷을 찾았다. 남편이 즐겨 입는 캐주얼한 등산복이 보이지 않았다. 버렸어. 남편은 못에 걸려 옷이 찢어졌다고 했다. 즐겨 신던 신발도 보이지 않았다.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인데 별일이라고 경숙은 생각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꼬마도 예상을 넘는 적응력을 보였다. 물론 처음엔 약간 어색해했다. 하지만 워낙 부침성이 좋았고 늘 바빴던 아빠와는 달리 경숙의 남편은 아이와 있는 시간이 많았다. 꼬마는 선호의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선호의 잠옷을 입고 선호의 침대에서 잠을 잤다. 남편은 꼬마에게 야구와 축구를 가르쳤고 경숙의 눈을 피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범인이 잡혔어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사실 내가 이 말을 해줄 의무까진 없는데 입술을 바르르 떨던 경숙 씨 얼굴이 남아서 말이야. 경숙은 남자의 다크서클을 떠올렸다.
대리기사라고 했다. 경찰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과 그의 명품 시계가 그날 경찰이 부른 대리기사의 집에서 나왔다고 했다. 본인은 자기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특수 강도 전과 오범인 대리기사가 범인이 아닐 확률은 거의 없다고 했다. 폭행의 정도가 너무 잔인한 것이 조금 걸리지만 워낙에 그런 놈이라고 말했다. 그건 말고도 해결해야 할 사건은 차고 넘치니까. 범인이 잡혔으니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형사는 전화를 끊었다. 경철은 식물인간 상태로 차도가 없었다. 꼬마가 경숙의 집에 온 지도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꼬마를 입양하자는 말은 남편이 먼저 꺼냈다. 엄마는 죽고 아빠의 상태가 저러니 알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꼬마를 선호라고 불렀다. 그들이 꼬마에게 선호야 하고 부르면 어느 순간부터 꼬마가 네 하고 대답했다. 남편과 꼬마와 경숙이 처음으로 함께 경철의 면회를 갔다. 경숙은 꼬마를 데리고 가끔 병원을 가긴 했지만 남편과 간 적은 없었다. 8층 병동 입구 데스크에는 간호사 둘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경숙이 익숙하게 음료수 한 통을 올려놓았다. 경숙을 알아본 간호사 한 명이 눈인사를 했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경철의 입원실로 걸어가는 경숙의 무리를 가리키며 한 간호사가 말했다. 저 남자는 뭐야? 식물이건 아저씨가 남편 아니었어? 아니야, 김 선생. 저 꼬마도 아들 아니야. 그 집에서 일해주는 아줌마인데 사고 이후 엄마 없는 꼬마와 아빠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거야. 천사가 따로 없네. 다른 간호사가 맞장구를 쳤다. 그지? 날개만 없지 완전 천사야. 경숙이 경철 옆으로 꼬마를 밀자 아이는 마지못해 아빠 곁에 섰다. 사고가 난 날 병원에서 경철을 본 것이 큰 충격이었는지 꼬마는 아빠를 무서워했다. 경숙은 남편에게도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도 마지못해 쭈뼛쭈뼛 다가왔다. 멀뚱하게 허공을 향하여 눈을 껌뻑이는 경철에게 남편이 말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아이는 우리가 잘 키울게요. 그때였다. 경철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꼬마는 얼른 나가자며 남편에게 매달렸다. 면회가 끝나면 놀이공원에 가자는 말에 아이는 들떠 있었다. 우리 먼저 나가 있을게. 당신도 나와. 남편이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갈 때 경철은 손가락을 까닥이기까지 했다. 경숙은 혼자 병실에 남았다. 그녀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이윽고 경숙은 조용히 일어섰다. 손을 뻗어 경철의 산소 호흡기를 떼었다. 경철의 사지가 꿈틀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경숙은 떼었던 산소 호흡기를 다시 그에게 달았다. 그러고 나서 경철의 침대를 비상호출 버튼과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 경숙은 병원 복도로 나왔다. 천천히 걸었으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경숙은 말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 지금부터 내가 너의 엄마야. 꼬마가 남편의 목마를 타고 있어 고개를 한껏 위로 치켜 올려야 했다. 꼬마의 대답이 잘 들리지 않았다. 남편이 아이를 땅에 내려놓았다. 아줌마가 바로 천사였다고요. 우리 아빠가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는 천사라고. 그 밤 선호가 죽고 처음으로 경숙은 남편과 사랑을 나눴다. 이제 선호는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홍곤하고 저릿한 절정이었다. 잠든 남편을 두고 경숙은 마당으로 나왔다. 구석진 담벼락 아래를 손으로 팠다. 검은 비닐봉지가 드러났다. 준비해간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가느다란 연기를 피워 올리며 타닥타닥 등산복에 소매가 타들어갔다. 멀리서 길 잃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 경숙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결국 둘이 합쳐서
꼬마를 선호로 만들어 버리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범죄고 경철은 이제 곧 죽을 건데 제가 형사와 범죄가 나온다고 저번에 재미있는 요소라고 말했던 게 약간 죄스럽기도 하네요. 하여튼간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심사평 한번 볼까요? 당선작 천사의 손길도 이야기가 평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들을 잃은 화자와 엄마를 잃은 소년의 만남을 택시 호출, 즉 천사 호출로 연결하고 화자의 남편이 소년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의 추리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긴장감을 잘 이끌었다는 점을 높이 샀다. 문학은 한 편의 작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치열하게 정진하길 바란다. 라고 돼 있네요.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우리 읽어주는 예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요. 안녕! 스슥!